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의 김현빈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금융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다 금융 상품을 가입해서 강의하면서 수익을 어떻게 올리는가를 강의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금융 상품과 금융 상품을 다루어 보고 또 거기에서 개인 금융에서 PB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금융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인사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금융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금융 상품을 강의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면접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금융기관에 지원을 하는 만큼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수신 업무라든가 이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예금 상품이 많이 필요한 만큼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금융 그런 이제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금융 상품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금융 상품을 통해서 은행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이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가, 또 그다음에 개인 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PB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퇴직연금 시장도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요. 요즘 굉장히 핫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면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가입 권유를 다 받아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퇴직연금이 핫하고 많은 권유를 이제 가입 권유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요, 금융기사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제가 퇴직연금을 해온 만큼, 이제 준비해온 만큼 이번에 노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기사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100세 시대라는 이제 얘기가 굉장히 흔해지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50, 200세 이제 아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다 하면은 굉장히 그것이 좋고 장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미덕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갖고 계신 생각이라는 게 신문이라든가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문제는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건강하게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사느냐라는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 금융연구소에서 조사한 사례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중부유층이 10명 중 4명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라는 그런 발표인데요. 솔직히 아마 이 노후 준비라는 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개인의 노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빠진다면은 국가로서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 중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좀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아마 나중에 이것이 또 이제 신조어 또는 이제 용어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중부유층이 과연 뭘까요? 대중부유층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중산층보다는 조금 높은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PB들이 주로 타겟으로 생각하는 고액 자산가보다는 조금 자산을 덜 가지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굳이 고액 자산가와 중산층 사이에 대중부유층이라는 것을 굳이 나누게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형성되어 있는 층이 어느 정도 많고 또 요구하는 상황이 일반 중산층이나 아니면 고액 자산과는 또 다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용어를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정의하기로는 대중부유층이라는 게 연소득이 6,700만 원 정도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연소득 기준으로 하고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순자산 규모가 5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총 자산 중에서 그 순자산, 부채를 제외한 부분을 대중부유층이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금융연구소에서 이제 연구한 목적은 이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금융상품과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자산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들이 이제 자산 관리, 웨alth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은퇴 설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절세라든가 부동산 자문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고액 자산과 이제 이 대중 부유층과 또 이제 일반 중산층과는 아마 요 그 우선순위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유사한 뉴스인데요. 상위 중산층, 아까 이제 대중부유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상위 중산층 10명 중 8명이 노후 대비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보다는 금융을 더 선호한다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좀 부동산 쪽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현재 그 상위 중산층의 총 자산의 그 구성비가 오히려 이제 거주용 부동산이 이제 최고 많고, 그다음에 그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비거주용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자산 증식에 있어서는 현재는 부동산 비율이 더 크긴 하지만 증식에 있어서는 금융상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 이제 결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들 대상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연소득이 6,700만 원에서 이제 1억 2천만 원인 그 상위 중산층들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돈이 많은 분이나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에 고액, 그게 이제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리스크가 높은 데서 해가지고 돈이 많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좀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것 같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로 보면은요, 오히려 상위의 높은 자산가일수록 훨씬 리스크를 줄이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익을 적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리스크나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PB라든가 웨alth 매니지먼트 쪽에 업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뉴스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스 내용이 보수의 심장인 런던마저 상점에서 현금이 사라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라는 나라 이제 금융의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라든가 아니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미국하고는 같이 이제 서구 국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어떤 소비 성향이라든가 그들의 금융이라든가 자산 뭐 증식 형태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놀라운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크레딧 카드가 굉장히 잘 쓰이는 나라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해외에 가면은 의외로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영국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일 것 같지만 현금이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카드 사용을 굉장히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상점이나 가게 등에서 이 카드 수수료 때문에 손님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훨씬 선호하는 경향이 큰데요. 놀랍게도 이 영국의 경우에는
현금을 다시 은행에 송금하거나 현금을 이제 예치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은행에 가서 자기 적금 통장이 있거나 카드가 있으면 그냥 그 ATM 머신을 통해서 쉽게 현금을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데 이 현금을 예치할 때마다 수수료를 별도로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사용을 오히려 굉장히 그 자제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블랙머니라고 하는 어떤 좀 그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그런 그 나쁜 의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조차도 이 현금을 쓰는 것보다는 그 카드 사용이라든가 그 여타 사용에 있어서의 빈도수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편리하고 여러분들 이제 현금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약간 용도가 뭐 은행에서 넣었다 뺐다 아니면 그리고 이제 가끔 여러분들 그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고액이 인출이 되는 경우에는 현금이 인출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에 있어서 그 자금 세탁 방지법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 기관에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그 막기 위해서 캐시 사용에 있어서는 조금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 캐시레스 사회가 당장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사회의 투명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사실 좀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기계에 있어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더더욱이 그 최근에 어떤 이제 펍이라든가 그런 레스토랑 같은 데서 점차적으로 이제 캐시가 없어지고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보통 이제 소액으로 어떤 그 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 팁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해서 오히려 이런 소외 계층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편의 우려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떠한 사회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항상 보면은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어두운 면이 부각되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점점 지금 캐시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행에서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개인 상품, 특히 퇴직연금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제 행복한 노후를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도입 배경과 그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퇴직금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퇴직금 하면 아마 느껴지시는 게 이제 일시불로 이제 수령을 하시게 되는 거고, 퇴직연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펜션이라고 하죠. 이제 일정액을 계속해서 급여처럼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퇴직연금 제도의 이제 개념과 정의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사회에 직접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에 이제 지급을 하고 추후 연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 이게 기존의 퇴직금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요, 퇴직금은요. 그 퇴직금에 있어서 이제 직원들에게 나중에 줘야 될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이 잘 적립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의구심이 사실은 실제 그 정말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 그러니까 줘야 되는 지급하는 마련했던 퇴직금을 갖다가 쓰게 되는, 이제 급하게 갖다 쓰게 되는 그런, 원래는 쓰면 안 되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써가지고 정작에 회사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퇴직을 했는데 나중에 이 퇴직금까지 못 받게 되는 그러한 폐단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법 제정을 함으로써 이것을 사내에 적립하지 말고 기업이 80%는 외부에 적립, 그러니까 외부라는 것이 이제 처음 금융기관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은행, 제일 먼저 이제 은행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들도 이 퇴직연금을 다룰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고에서도 이제 증권사 광고에 그 IRP에 대해서 이제 왜 광고를 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에 비축을 해서 80% 정도 외부에 운영하게 함으로써 좀 더 안정되게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 시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고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은 어떠한 이제 배경을 갖게 됐느냐면은 2005년에 먼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 제정에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시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받을 수 있도록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IRP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퇴직급여의 IRP 제도의 이전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여기서 IRP가 뭐냐면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은행 가서 이제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1인당 이제 하나의 이제 기관에 이걸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본인이 중간에 어떤 회사로부터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그 이제 퇴직을 그냥 일시불로 받고 근데 일시불로 받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쓰게 되는 위험도 있으니까 그것을 금융기관 이제 외부에 예치함으로써 나중에 퇴직금으로서 안정되게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는요. 예전에는 이제 근로자만 IRP에 가입하게 될 수 있었는데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들도 이런 그 IRP에 가입해서 퇴직 이후에 이런 것들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고 가입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서 금융기관으로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자영업자, 일반 기업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이 권유할 수 있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의 종류는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IRP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DC형, DB형, IRP 아마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 확정급여형인 DB, Defined Benefit,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인 DC, Defined Contribution, 그 다음에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용어가 좀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확정급여형이라는 것은 회사가 일정 금액 퇴직금으로 줄 재원을 금융기관에 위탁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수익을 내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중에서 그 예정되어 있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이렇게 금융기관에 맡겨놓게 되면은 금융기관이 그것을 잘 운용을 했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 그럼 이 수익이 여러분들 근로자 것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 사용자인 회사 것이 될까요? 예, 이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그 사용자인 회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 수익도 내고 또 이제 그 퇴직금도 퇴직연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재원을 마련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걸로 이제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럼 또 회사가 그만큼 또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확정 기여형은 뭐냐면은요. 사용자가 이제 매년 근로자에게 납부할 금액을 철저하게 이제 다 이제 외부 기관, 이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맡김으로써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운용에 대한 결정권을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운영에 대한 결정권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이 운영 수익은 개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하시는 부분은 확정급여형은 사실 회사가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수익이 나든 뭐하든 내 받을 금액만 받고 이익이 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손해가 나는 부분 회사가 일정 책임을 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확정기여형인 DC는
이것이 수익이 나든지 뭐든지 다 나에게 결정되는 내가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가셔서 금융기관 가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가에 대한 결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DB에서 DC로 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메리트가 기업의 입장에서 점차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시면은 퇴직연금으로서 가입하실 수 있는 게 이제 IRP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직을 이제 중간에 하실 수 있겠죠.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종신으로 계속해서 계셨기 때문에 퇴직금을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고 받는다는 개념이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경력 그 관리 차원에서도 중간중간 이제 이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직 시마다 받은 퇴직금을 또 비축할 수도 있고 본인이 나중에 노후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다 하면은 좀 더 많은 돈을 적금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노후를 좀 더 안정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통산해서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일부 추가 납입한 자금을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는 제도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에게도 모두가 다 열리고 이제 그러니까 해당돼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능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퇴직연금에 열을 올리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자, 현재 퇴직연금 시장 전체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이것을 지금 51% 정도를 은행이 이제 개인연금 시장에 있어서 마켓시어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 KB, IBK, KB 하나 우리 5대 시중은행이 여기에서 78%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무슨 뭐 KDB 산업은행이라든가 여타 은행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P 규모가 2018년도, 2019년도 보면은 사실 굉장히 2019년도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조에서 24조 규모로 커졌고요. 전체로 보면은 190조에서 209조로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길래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수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적금 상품이라든가 어떤 예금 상품을 받는 것은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채무입니다. 채무이고 고객한테 어떤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나 나중에 지불해야 될 채무이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은행이 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재원을 마련하고 자산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 입장으로서는 사실 수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퇴직연금을 이제 고객한테 유치함으로써 그 금융기관은 자산관리 고객을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한 은행이면은 이게 퇴직연금이라는 게 단기로 1년이나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 와서 상담을 하고 또 다른 자산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PB들이라든가 개인 고객을 상담하는 수신 담당자로서는 웨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이제 직무를 가진 분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고객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이 연금 상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열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 연금 상품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운용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약간 우리나라 이제 금융기관에 이러한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예대 마진 차가 워낙에 컸을 때는 예대 마진으로 인한 수익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용에 대한 그런 신탁 부분에 있어서의 수수료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예대 마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 예대 마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수수료 수익도 은행이나 이제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큰 비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아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규모 자체가 조 단위로 되다 보니까 조 단위에서 수수료 자체를 1%만 챙긴다고 해도
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서는 이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요한 상품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 고객이고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유치에 굉장히 많은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가장 먼저는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또 이제 기업금융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아까 이제 기업 DB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금융상품을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또 다른 뭐 외환 거래라든가 또 대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을 적극 유치해서 장기 고객, 또 그다음에 충성 고객, 또 그다음에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융기관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은요, 뭐 모든 상품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금융기관에서 좀 핵심되는 상품을 좀 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요즘에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하고 이런 상품들을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카슈랑스도 굉장히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가입을 권유하게 되는데 방카슈랑스도 어떻게 보면은 퇴직연금처럼 장기 상품 중에 하나이고 또 그다음에 이것도 수수료를 어느 정도 그 은행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 방카슈랑스가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보험사의 것을 위탁해서 판매하는 형식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상품을 기획하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여러분들 개인 금융 쪽 한번 업무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시고 그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금융 상품을 한번 다뤄보면서 맞추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동기부여 이론, 그다음에 기사로서는 노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그 신문 기사 직접 찾아보시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메일 Our Career Factory Gmail 또는 네이버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내용 강의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ars are meant to be. I had it straight for tragedy. Are you?